안녕하십니까. 에동닷컴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에너지관리 기능사 필기 기출문제 2014년 3회차 3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1번, 액체 연료 중 경질류에 주로 사용하는 기화연소 방식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네요. 자, 요거는 우측에 해설 보겠습니다. 해설해 보시면 경질류는 기화연소 방식을 채택하고 종류로는 포트식, 심지식, 요거 다른 말로 낙차식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증발식이 있다 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중질류 같은 경우는 무화연소 방식, 종류로는 유압식, 회전식, 초음파식, 기류식 해서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에서 기화연소 방식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번 무화식이 되겠죠. 무화식 같은 경우는 기화연소 방식이 아니고 중질류를 연소할 때 사용하는 무화연소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31번에 틀린 것은 4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32번 문제, 보일러 설치 시공 기준상 가스용 보일러의 경우 연료 배관 외부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단, 배관은 지상에 노출된 경우다 라고 돼 있는데, 자, 요건 제가 복규 내용을 여기 밑에다가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시면은 뭐라고 돼 있습니까? 배관은 그 외부에 사용 가스명, 최고 사용 압력 및 가스의 흐름 방향을 표시한다. 단, 지하 매설관의 경우 흐름 방향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돼 있죠. 자, 그렇다면 32번에 틀린 것은 뭡니까? 4번이 되겠죠. 최저 사용 온도는 표시사항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3번 문제, 유류연소 수동 보일러의 운전 정지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해가지고 보일러 운전 정지 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은 1번에 운전 정지 직전에 유예열기의 전원을 차단하고 유류 예열기의 온도를 낮춘다. 맞겠죠? 그 다음 2번에 연소실 내에 연도를 환기시키고 댐퍼를 닫는다. 그렇죠. 연도를 환기시킨다 뭐예요? 포스트 퍼지를 행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포스트 퍼지를 하고 댐퍼를 닫는다. 맞습니다. 그 다음 3번에 보시면 보일러 수위를 정상 수위보다 조금 낮추어 버너의 운전을 정지한다 라고 돼 있는데, 이 보일러 수위는 상용 수위보다 약간 높게 유지합니다. 그래야지 보일러 내에 남아있을지 모르는 여열에 의해서 보일러에 남아있는 여열, 그 여열에 의해서 수위가 감소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므로 틀린 것은 3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 수위보다 조금 높게 하고 버너의 운전을 정지한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뭐 4번에 보시면 연소실에서 버너를 분리하여 청소하고 기름이 누설되는지 점검한다. 이건 뭐 당연한 소리고요. 자, 그래서 33번에 틀린 것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4번 문제, 실내의 온도 분포가 가장 균등한 난방 방식은 무엇인가? 요거는 3번 복사난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왜 복사난방이냐? 복사난방은 뭐예요? 실이 요렇게 있으면 천정, 바닥, 벽 등에다가 패널을 매설하는 형식이죠. 매설해서 여기서 방사되는 복사열을 이용해서 난방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온도 분포가 균등할 수밖에 없지. 왜? 사면에서 데우니까. 그리고 얘는 은은하게 데워지고 은은하게 식기 때문에 어때요? 쾌감도가 좋다라고 했죠. 내부에 대류 현상이 크게 발생하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이 실내의 온도 분포가 가장 균등한 난방 방식은 뭐다? 3번 복사 난방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35번 문제, 곡률 반지름 R은 100mm인 20의 관을 90도로 구부릴 때 중심 곡선의 적당한 길이는 약 몇 mm인가? 자, 요 35번 문제 같은 경우 35번 요 녀석은 교재 211페이지에 보시면 그 공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식 같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이 중심 곡선의 길이로 적당한 것은 중심 곡선 길이 L은 2 파이 R 곱하기 360분의 세타라고 구했었죠. 자, 그래서 2 곱하기 뭐 파이로 구하셔도 되고요. 계산기에 파이 넣을 수 있으니까 파이로 구하셔도 되고 3.14로 구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곱하기 R이 뭐다? 곡률 반지름이라고 했죠. 그래서 R은 여기서 100mm라고 줬네요. 문제에서 mm를 구하기 때문에 그냥 100mm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곱하기 360분의 세타가 뭐죠? 각도죠, 각도. 그래서 요 각도는 90도라고 했기 때문에 90을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해보시면 답은 157mm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러므로 35번의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36번 문제. 관을 아래에서 지지하면서 신축을 자유롭게 하는 지지물은 무엇인가? 자, 아래에서 지지한다 뭐죠? 서포트죠, 서포트. 그럼 여기서는 답은 2번밖에 없네요. 나머진 뭔데? 1번에 스프링 행거는 천장에서 걸어서 지지하는 장치. 그 다음 3번에 콘스탄트 행거도 천장에서 걸어서 지지하는 장치. 그리고 4번에 리스트레인트는 뭡니까? 배관을 구속하는 장치잖아요. 자, 그래서 관을 아래에서 요렇게 받들어서 지지하는 장치는 뭐예요? 서포트라고 하고 여기서는 롤러라고 했기 때문에 요 롤러가 이렇게 붙어 있겠죠. 그래서 배관을 이렇게 아래에서 떠받들어 지지하고 얘는 축 방향의 이동이 어느 정도 자유롭고요. 그리고 축 방향의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거는 신축 흡수도 자유롭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36번에 관을 아래에서 지지하면서 신축을 자유롭게 하는 지지물은 2번 롤러 서포트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37번 문제. 증기 트랩의 종류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죠. 우리가 앞에서도 나왔었는데, 자, 증기 트랩 종류 크게 나누면 기계식, 그리고 온도 조절식. 요 온도 조절식을 다른 말로 열동식이라고도 해요. 열동식 트랩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 게 뭐예요? 연력학적 트랩, 연력학 식이라고 적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자, 이렇게 있을 때 기계식 트랩은 뭐예요? 풀버 뭐예요? 플로트 버킷. 그래서 풀버 이렇게 두 가지였고, 온도 조절식은 뭐죠? 바벨, 바이메탈 벨로즈형이었고요. 그 다음 연력학적 트랩은 뭡니까? 오리피스형 디스크식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증기 트랩의 종류가 아닌 것은 1번 그리스 트랩이 되겠죠. 그래서 이 그리스 트랩이라는 거는 배수용 트랩에 속합니다. 자, 그래서 37번에 증기 트랩이 아닌 것은 1번. 자, 그 다음 38번 문제. 배관의 단열 공사를 실시하는 목적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네요. 한번 보면은 1번에 열에 대한 경제성을 높인다. 그렇죠. 배관을 단열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돼요? 배관 외부로 열이 이렇게 손실되잖아요. 방산 손실이라고 하죠. 요런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배관을 어떻게 합니까? 요렇게 단열시켜버리죠. 보온한단 말이야. 이렇게 보온을 해가지고 단열시키면 어때요? 열 손실이 줄어드는 거니까 당연히 열에 대한 경제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1번은 맞죠? 그 다음 2번에 온도 조절과 열량을 낮춘다라고 돼 있는데, 단순히 우리가 단열한다라고 해가지고 온도 조절이 가능할까요? 온도 조절은 불가능하겠죠. 그냥 열 손실은 막을 수 있지만 우리가 내부에 있는 열의 온도를 조절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열량을 낮춘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틀린 건 2번이고 나머지 3, 4번 보면은 온도 변화를 제한한다. 그렇죠. 손실을 막으니까 온도 변화를 제한한다라는 거예요. 손실돼서 온도가 감소하는 걸 막아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4번에 화상 및 화재를 방지한다. 그렇죠. 주로 보면은 이 단열재의 그 재질은 난연성 단열재를 많이 쓰죠. 난연성이란 건 뭐예요? 연소하기 어려운 재료. 그래서 난연성을 사용하기 때문에 화재 및 어때요? 화상을 예방할 수 있다. 표면에 우리가 손이 닿아버리면 화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단열재로 화상까지 막아줄 수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러므로 38번에 틀린 것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39번에 강판 제조 시 강궤 속에 함유되어 있는 가스체 등에 의해 강판이 두 장의 층을 형성하는 결함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뭐 쉽게 말해 이런 거죠. 강판이 이렇게 있으면 이 강판을 제조할 때 내부에 공기가 들어간 거야. 그래서 공기층이 이렇게 형성된 거를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공기층이 형성된 거를 라미네이션이라고 부르죠. 라미네이션. 그리고 이 공기층이 열을 받아서 부풀어 오르는 현상,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현상, 우리 앞에서 문제에서도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막 부풀어 오르죠. 요거를 뭐라고 합니까? 블리스터. 그래서 라미네이션을 알면 자연스럽게 블리스터도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39번에 가스체 등에 의해 강판이 두 장의 층을 형성하는 결함, 층을 형성했다. 라미네이션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39번의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40번 보겠습니다. 보일러의 외부 부식 발생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돼 있네요. 자, 일단 요거 우측에 해설 한번 보겠습니다. 내부 부식과 외부 부식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내부 부식부터 보면은 보일러 수에 의한 본체 내부의 부식. 그래서 급수 처리 미흡 시 급수 중 유지류, 산류, 탄산가스, 산소, 염류 등의 불순물 함유에 의한 부식작용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외부 부식 해가지고 습기에 의한 보일러 외면,
연소 가스에 의한 연도 부식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내부 부식과 외부 부식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일러가 이렇게 설치가 돼 있어요. 이게 노통 보일러라고 칩시다. 그럼 여기 연도, 연돌, 연도, 연돌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될 겁니다. 자, 이때 내부 부식이라는 거는 딴 거 없어요. 그냥 이 보일러 동체 내부로 들어오는 급수, 이 급수에 의한 부식이 전부 내부 부식입니다. 좀 쉽게 적어드리면 보일러 수, 즉 보일러에 사용되는 보일러 수, 이거는 보일러 동체 내부로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내부 부식이야. 내부 부식. 그리고 이 원통 보일러는 당연히 동체 내부로 들어가는 급수에 의한 부식이 내부 부식일 거고, 그럼 수관 보일러는 뭘까요? 수관 보일러는 당연히 수관 안에 들어가는 급수에 의한 부식이 전부 내부 부식이겠구나. 이렇게 감이 잡히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외의 것들은 전부 외부 부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외부 부식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보일러가 실외에 설치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빗물이 이렇게 떨어지면 비를 맞았을 때 동체 외부에 발생하는 부식은 당연히 외부 부식이죠. 이건 상식적으로 봐도 외부 부식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연소실 내부 또는 이 연도, 연돌 내부에서 발생하는 부식 역시도 외부 부식이라고 봅니다. 왜? 급수가 닿지 않거든. 즉, 이 보일러 수, 이 보일러 내부에 있는 보일러 수가 닿는 부분에 발생하는 부식이 전부 내부 부식이고요. 이 보일러 수가 닿지 않는 부분의 부식은 전부 외부 부식입니다. 그래서 이 외부 부식 보면은 고온 부식, 저온 부식이 있는데, 고온 부식은 뭐예요? 과열기, 제열기에서 발생하고요. 저온 부식은 절탄기, 공기 예열기에서 발생하잖아요. 왜? 과제 절공은 어디 설치되는데? 이 연도와 연돌 사이에 설치되는 폐열 회수 장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소실과 관계가 있으니 당연히 외부 부식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 문제를 봅시다. 40번으로 돌아가서 보일러의 외부 부식 발생 원인과, 자, 요 외부 부식 발생 원인과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면 1번에 빗물, 지하수 등에 의한 습기나 수분에 의한 작용. 자, 빗물 맞죠? 외부 부식. 그 다음 2번에 보일러수 등의 누출로 인한 습기나 수분에 의한 작용. 자, 요런 거 좀 헷갈리는데, 이 보일러수가 어딘가 이제 그 보일러 동체 어딘가 파열됐겠죠. 그럼 이게 물이 새어 나올 수 있잖아. 이렇게 외부로 누출됐을 때, 이 보일러 수가 누출됐을 때는 뭐예요? 요거는 외부야, 외부. 그래서 누출되는 순간 외부라고 보는 거예요. 외부로 누출됐잖아. 그래서 보일러 동체 표면이 이렇게 부식이 되면은 당연히 표면, 외부 표면이기 때문에 외부 부식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2번도 맞습니다. 그 다음 3번에 보시면 연소가스 속의 부식성 가스, 아황산 가스 등에 의한 작용 해가지고, 자, 연소가스 속 황분 뭡니까? 저온 부식의 큰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럼 저온 부식 어딘데? 연소실이니까 외부 부식 맞네요. 1, 2, 3번 다 외부 부식 발생 원인이 됩니다. 그럼 틀린 거 4번이겠죠. 급수 중에 유지류, 산류, 탄산가스, 산소, 염류 등의 불순물 함유에 의한 작용. 이건 뭡니까? 급수 중에 녹아있는 불순물에 의한 부식이니까 당연히 요거는 내부 부식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40번에 틀린 것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41번 보겠습니다. 보일러의 운전 정지 시 가장 뒤에 조작하는 작업은 어느 것인가? 자, 요 41번 같은 경우는 교재 171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교재 내용을 살펴보시면 순서가 연료 차단, 공기 차단, 급수 차단, 증기 밸브 차단, 드레인 개방, 댐퍼를 닫는다 해가지고 이제 가장 마지막에 하는 작업이 댐퍼를 닫는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일단 41번의 답은 3번인데, 요게 이제 해설하고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해설에 보시면 보일러 운전 정지 순서 해가지고 교재와는 좀 다르게 연료 공급 정지, 그 다음에 연소용 공기 공급 정지, 이건 뭐예요? 연료 차단, 공기 차단 동일해요. 근데 3번이 조금 달라요. 어떻게 돼 있냐면 교재에서는 급수 차단이라 돼 있어. 3번 내용이 요 171페이지에 보시면, 근데 해설에는 어떻게 돼 있죠? 급수를 하고, 그리고 증기 압력을 떨어뜨리고 급수 밸브를 닫고 급수 펌프를 정지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요 내용 헷갈리실 게 없는 게, 이 내용은 그 상태에 따라서 좀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최초 연료를 차단했죠? 그러면 이제 버너가 꺼집니다. 그 다음에 공기 당연히 차단해야 되겠죠. 더 이상 이제 연소하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급수를 차단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 있잖아. 보일러가 이렇게 있는데, 보일러라는 거는 운전을 정지했다 해가지고 온도가 바로 팍 다운되는 게 아니죠. 왜? 보일러라는 거는 여열이 존재하잖아. 여열.
식을 때까지의 열이 존재한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요 표준 수면이다. 요 표준 수위다. 그럼 보일러 수위를 딱 표준 수위에 맞춰 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 여열에 의해서 수위가 감소될 수 있잖아. 그럼 나중에 다시 동작할 때 저수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여열을 생각해 가지고 급수를 조금 더 올려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뭡니까? 급수를 하고, 그죠? 급수를 하고 증기 압력을 떨어뜨리고 급수 밸브를 닫는다. 요 순서로 가는 거고요. 근데 어떤 상황에는 반대로 수위가 높아져 있을 수 있잖아요. 높아져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럴 때는 그냥 여열을 생각해가지고 급수를 차단만 시켜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태냐, 어떤 경우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지문이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틀은 뭐냐면은 연료 차단, 공기 차단, 급수 차단, 그 다음에 증기 밸브 차단. 이건 뭐예요? 증기 압력을 떨어뜨린다라는 소리거든요. 그 다음에 드레인 개방, 그 다음 댐퍼를 닫는다. 요 순서대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41번에 가장 뒤에 조작하는 작업은 3번 댐퍼를 닫는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2번 문제, 보일러 급수의 pH로 가장 적합한 것은 어느 것인가 해가지고, 자, 요 문제 같은 경우는 2013년 제3회 번호가 41번 문제에서 한번 나왔던 내용인데요. 이게 그 온도 기준에 따라서 좀 바뀔 수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보일러 급수 pH 기준을 첨부 파일로 남겨뒀었죠. 요 문제도 제가 일단 첨부 파일은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요 영상 우측 상단에 혹은 유튜브는 그 밑에 더보기란에 보시면 링크 달아드릴 거예요. 그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일러 급수의 pH 값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7에서 9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7에서 9라고 나오기 때문에 그냥 보일러 급수는 pH 값 7에서 9 정도로 유지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므로 42번에 맞는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3번 문제, 증기 보일러의 관류 보일러에서 보일러와 압력 릴리프 밸브와의 사이에 체크 밸브를 설치할 경우 압력 릴리프 밸브는 몇 개 이상 설치하는가? 자, 그래서 요 43번 문제 같은 경우는 교재 151페이지 나오고요. 그 기준이 우측 해설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측 해설 보시면 관류 보일러에서 보일러와 압력 방출 장치와의 사이에 체크 밸브를 설치할 경우 압력 방출 장치는 2개 이상이어야 한다. 자, 그래서 43번의 답은 2번, 2개가 되겠죠. 자, 그 다음 44번 문제, 가스 절단 조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무엇인가? 라고 돼 있네요. 자, 가스 절단이란 건 어떻게 하느냐, 요런 철판이 있으면, 철판을 뭐라고 할까? 좀 유식한 말로 모재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절단 토치를 사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절단 토치를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사용을 하겠죠. 자, 이때 밸브가 1개, 2개, 3개가 달려 있어요. 자, 이때 요 맨 토치 아래쪽에 달려있는 게 가스 밸브고, 그 다음 바로 위쪽에 있는 게 산소 밸브입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산소 압력 조정 밸브 라고 해요. 그래서 일단 가스 밸브를 열고 불을 붙이고, 그 다음 산소 밸브를 열어서 어느 정도 산소와 그 가스의 압력을 맞춰가지고 예열을 하겠죠. 그럼 화염이 쫙 추출되면서 예열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예열할 때는 국부적으로 해요. 한 부분만, 그 절단해야 될 부분만 집중적으로 국부 가열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모재가 살짝 녹으려고 하겠죠. 살짝 녹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산소압을 팍 올려버리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이게 쫙 이렇게 불려나가요. 즉, 이 불려나가는 것들을 이렇게 촥촥촥촥 불려나가겠죠. 모재에서 일부가 불려나가면서 절단된단 말이야. 이 불려나가는 물질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산화물이라고 해요. 산화돼서 불려나간다 해서 불려나가면서 이게 절단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가스 절단 조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으니까 한번 보면은 1번에 금속 산화물의 용융 온도가 모재의 용융 온도보다 낮을 것. 그렇죠. 모재가 녹기 전에 산화물이 불려나가야 되니까 당연히 산화물의 용융 온도가 모재보다는 낮아야 됩니다. 그래서 낮은 상태에서 산소압을 팍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만 쫙 절단되는 거예요. 산화물이 쫙 날아가면서.
그래서 1번은 맞고. 자, 그 다음 2번. 모재의 연소 온도가 그 용융점보다 낮을 것. 그렇죠. 용융점보다 낮아야지 모재가 높겠지. 그 다음 3번에 모재의 성분 중 산화를 방해하는 원소가 많을 것이라고 돼 있는데, 연소라는 게 뭐죠? 산화 반응입니다. 그 말은 산화를 방해하는 원소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얘가 잘 안 녹겠지. 자, 그러므로 44번에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죠. 그래서 방해하는 원소는 적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4번에 보시면 금속 산화물 유동성이 좋으며 모재로부터 이탈될 수 있을 것. 이탈될 수 있어야지 절단이 되겠죠. 자, 그러므로 44번에 틀린 것은 3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45번 문제. 보일러 외처리 방법 중 탈기법에서 제거되는 것으로 맞는 것은 이라고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요 45번 문제, 이 보일러 외처리 방법의 종류 해가지고 앞에서 한번 풀었었는데 175페이지에 나왔었고요. 그래서 그 종류 같은 경우는 우측에 해설에도 잘 나오죠. 용전가스 제거, 이건 뭐예요? 가스분 제거입니다. 가스분 같은 경우는 탈기라고 했죠. 탈기법, 기포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현탁 고용물 같은 경우는 여침응이라고 해가지고 여가법, 침강법, 응지법이 있었고요. 그리고 용해 고용물 같은 경우는 증이약이라고 해가지고 증류법, 용교환법, 약재 첨가법으로 제거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용전가스 제거법 해가지고 가스분 제거 방법 중에 탈기법입니다. 탈기법. 이 탈기법 같은 경우는 제거할 수 있는 가스가 용전 산소, 그리고 탄산가스, 추가적으로 암모니아, 요런 것들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45번에 탈기법에서 제거되는 것으로 맞는 것은 여기서는 산소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45번의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46번. 난방부하 계산 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무엇인가 해가지고, 자, 1번에 보시면 열전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접한 물체 사이의 열의 이동 현상. 요거는 맞죠? 전도라는 게 뭔데, 벽이 있으면 이 벽의 고체와 고체 사이에 열 이동을 우리가 전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번 열전도, 인접한 물체 사이의 열 이동. 그렇죠? 요 물체 내부에서 이동하는 걸 전도라고 하고, 그 다음 2번에 열관류, 열이 한 유체에서 벽을 통하여 다른 유체로 전달되는 현상. 맞죠? 관류라는 건 뭔데? 이렇게 통과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2번도 맞고, 그 다음 3번에 보시면 난방부하 해가지고 방열기 표준 상태에서 1m 자승당 단위 시간에 방출하는 열량이라고 돼 있는데, 자, 난방부하의 단위는 뭡니까? 난방부하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뭐 Q라고 쓰죠. 그래서 단위로는 kcal per hour라고 쓰죠. 즉 1시간당 발생된 열량을 난방부하라고 해요. 근데 이 지문에서 말하는 방열기 표준 상태 1m 자승당이라는 거는 단위가 이 kcal per hour가 아니고 어떻게 변합니까? kcal per 미터 자승, 단위 면적당이라고 했잖아요. 단위 면적당 1시간에 발생하는 열량이라고 해가지고 단위로 쓰면 kcal per 미터 자승 hour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단위를 쓰는 녀석들은 주로 보면 뭡니까? 상당 방열량 또는 뭐예요? 전열면 열부하. 그래서 상당 방열량이라는 거는 단위 면적당 발생하는 열량을 그 표준으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kcal per 미터 자승 hour가 되는 거고, 전열면 열부하 같은 경우는 전열 면적당이기 때문에 kcal per 미터 자승 hour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틀린 것은 3번이겠죠. 난방부하 단위 뭐예요? 요거란 말이야. 1시간당 발생하는 열량이다. 면적이 안 들어가요. 자, 그리고 뭐 4번에 보시면 전격 용량 해가지고 보일러 최대 부하 상태에서 단위 시간당 총 발생되는 열량, 요거는 맞습니다. 자, 그러므로 46번에 틀린 것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47번. 증기난방과 비교한 온수난방의 특징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자, 온수난방의 특징 중 틀린 것은입니다. 자, 1번에 예열시간이 길다. 그렇죠. 증기난방보다 온수난방이 어때요? 비열이 높고, 그리고 보유수량도 많고, 버너의 용량은 온수난방이 작기 때문에 예열시간이 어때? 길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 2번에 건물 높이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고 돼 있는데, 건물 높이에 제한을 받지 않는 거는 증기난방입니다. 왜? 증기는 그 공기보다, 대기보다 가볍잖아. 그러니까 얘는 가열해 놓으면 지 혼자 끝까지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 높이에 제한을 받지 않는 반면 온수 보일러는 어때? 물이잖아. 물을 올리는 펌프의 마력에 따라서 얘는 달라질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건물 높이에 제한을
받는다.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죠. 나머지는 뭐 3번에 난방부와 변동에 따른 온도 조절이 용이하다. 그렇죠. 증기 난방보다 온수 난방이 좀 더 좋은 이다 보니까 발열량 조절이 용이한 겁니다. 그 다음 4번에 실내 쾌감도가 높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 열량이 적으니까 대류 현상이 적고요. 쾌감도 또한 증기 난방보다는 온수 난방이 좋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러므로 47번에 틀린 것은 2번이 됩니다. 자, 다음 48번 문제. 증기 보일러에서 송기를 개시할 때 증기 밸브를 급히 열면 발생할 수 있는 현상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무엇인가? 자, 요건 뭐 좀 복합적이긴 한데 보일러가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물을 끓여서 증기를 발생시킨단 말이에요. 이때 이렇게 이제 송기 그 관이 있으면 주증기관이라고 하겠죠. 주증기관에 밸브를 이렇게 설치하겠죠. 요게 주증기 밸브가 될 거고, 이때 이 주증기 밸브를 갑자기 팍 열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보일러 내부에 있는 수면이 요동치겠죠. 압력 변동이 심해지니까. 그러면 이렇게 비수현상, 이걸 뭐라고 합니까? 프라이밍이 발생해요. 자, 프라이밍이 먼저 발생하게 되고, 그 다음 프라이밍이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증기와 물이 일부 섞여서 이렇게 추출되겠죠. 이렇게 섞여 나가는 현상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캐리오버 또는 기수공발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이 캐리오버가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증기 중에 수분이 배관을 때리거나 장치를 때리는 워터 해머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워터 해머링, 다른 말로 수격작용,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48번에서 증기 보일러에서 송기를 개시할 때 증기 밸브를 급히 열면 발생할 수 있는 현상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무엇인가? 여기서는 뭐겠어? 수격작용, 워터 해머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자, 그러므로 48번에 맞는 것은 2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49번 문제. 관관의 스케줄 번호가 나타내는 것은 무엇인가? 요거는 관의 두께가 되겠죠. 요런 거는 맞추라고 주는 거니까 틀리시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49번의 답은 2번이 되고요. 그리고 뭐 우측 해설해 보시면 그 스케줄 넘버 구하는 공식 나오는데 요것도 참고적으로 한 번씩들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50번 문제. 난방부하가 15,000kcal/h이고 주철제 증기 방열기로 난방한다면 방열기 소요 방열 면적은 약 몇 미터 자승인가? 단 방열기의 방열량은 표준 방열량으로 한다. 자, 그래서 표준 방열량으로 하고 방열 면적을 구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자, 난방부하 Q는 스몰 q 곱하기 EDR로 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Q가 뭐예요? 난방부하 kcal/h가 되는 거고, 스몰 q가 뭡니까? 표준 방열량이 되겠죠. 그래서 표준 방열량 또는 뭐 상당 방열량 해가지고 kcal/m 자승 hour가 될 거고요. 그 다음 EDR은 표준 방열 면적 또는 상당 방열 면적 해가지고 미터의 자승이 됩니다. 그래서 없애면 kcal/h라는 난방부하가 나온다 라고 했죠. 자, 그럼 조건 그대로 넣습니다. 난방부하가 15,000. 자, Q가 15,000 일 때 스몰 q는 뭐예요? 증기 방열기라고 했기 때문에 650이 되겠죠. 그 다음 곱하기 EDR은 뭡니까? 구해야 될까? 그래서 EDR을 구해라. 그럼 공식 어떻게 바꾸면 돼요? 650 내려가면 되잖아. 그래서 EDR은 15,000 단위 환산 한 번 더 해드리면 kcal/h 나누기 650. 요거는 뭡니까? 그 표준 방열량이다 보니까 kcal/m 자승 hour가 되겠죠. 그래서 칼로리 hour 사라지고 미터 자승 올라가니까 EDR 미터 자승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구해보시면 답은 23m의 자승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므로 50번의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51번 문제. 고체 내부에서의 열의 이동 현상으로 물질은 움직이지 않고 열만 이동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요 51번 같은 경우 교재 35에서 36페이지에 보시면 나오는 내용이고요. 자, 고체 내부에서 열이동. 예를 들어 벽이 있다. 벽 내부, 고체에서 고체 사이의 열이동을 우리가 앞에서도 했죠. 뭡니까? 전도라며. 자, 그러므로 답은 1번 전도가 되고요. 참고적으로 전달이라는 거는 유체와 고체 간의 열이동 현상. 그래서 뭐 요 벽의 끝에서 실내, 공기, 대기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다면 얘는 이제 유체가 되고, 요 외면은 뭐예요? 외벽이니까 고체가 되는 거야. 그래서 고체와 유체 간의 열 이동을 열 전달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리고 뭐 대류 같은 경우는 그 실이 있으면 이 공기의 밀도 차이에 의해서, 밀도 또는 비중이라고 하죠. 요런 밀도 또는 비중 차이에 의해서 순환하는 거를 대류 현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4번에 복사 같은 경우는 중간에 매질 없이 열이 이동하는 현상.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도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이동하는 현상을 복사라고 한다. 자, 그래서 51번에 고체 내부에서의 열 이동은 1번 전도가 되겠죠.
자, 다음 52번 문제. 신축 이음새 종류 중 고온 고압에 적당하며 신축에 따른 자체 응력이 생기는 결점이 있는 신축 이음새는 무엇인가? 자, 뭐 요 52번 같은 경우 교재 66페이지에 잘 나오고요. 고압 증기 옥 외 배관에 사용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루프형 신축 이음이라고 했죠. 그래서 고온 고압 배관이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1번 루프형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3번 문제. 가연가스와 미연가스가 논해에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라고 돼 있는데, 자, 이건 말장난 치는 거예요. 가연가스, 미연가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일러가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 뭐 노통 보일러다. 노통이 있겠죠. 그리고 버너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때 우리가 기체 연료를 사용한다라고 칩시다. 가장 대표적인 기체 연료가 뭐죠? 도시가스예요, 도시가스. 그러면 이 안에 이제 도시가스가 들어가. 도시가스가 들어가면서 이게 바로 착화가 되면 좋은데 이게 착화가 되지 않은 상태로 도시가스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 도시가스는 결국 뭡니까? 이 도시가스 자체를 우리가 가연성 가스 또는 가연성 기체 이렇게 부르죠. 근데 가연성 가스가 안에 들어가서 착화되지 못했다. 착화되지 못하고 내부에 남으면 뭐가 되는 거야? 이거는 미연소 가스라고 불러. 즉 가연성 가스가 들어가서 체류하게 되면 미연소 가스가 되는 거예요. 그 명칭만 바뀐 거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거 말장난 치는 거예요. 가연가스와 미연가스가 논해에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즉 미연소분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 말이에요. 괜히 헷갈리게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미연소 가스가 논해에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 것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자, 1번에 심한 불완전 연소가 되는 경우, 그렇죠. 불완전 연소되면 미연소분이 체류할 수 있잖아. 1번 맞고요. 그 다음 2번에 점화 조작이 실패한 경우, 그렇죠. 불착화 시에 당연히 가연성 가스가 미연분으로 남아있겠죠. 2번도 맞고. 자, 그 다음 3번에 소정의 안전 저연소율보다 부하를 높여서 연소시킨 경우라고 돼 있는데, 자, 요거는 뭐냐면은 최소한의 연소율, 요 정도는 연소해줘야 된다라는 최소한의 연소율보다 부하를 높였다. 이 말은 버너의 용량을 키웠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보다 과연소시킴으로써 어때요? 완전 연소될 확률이 높아진 거야.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런 미연소분이 어때? 체류할 우려가 없겠지. 자, 그래서 3번이 틀린 겁니다. 미연소분이 논해에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3번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뭐 4번 같은 경우는 연소 정지 중에 연료가 논해에 스며드는 경우, 그렇죠. 연소하지 않았는데 이 가연성 가스가 이 논해에 스며들면 어떻게 돼요? 얘가 결국은 미연소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53번에 틀린 것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54번 문제. 가정용 온수 보일러 등에 설치하는 팽창탱크의 주된 설치 목적은 무엇인가? 답은 1번이겠죠. 호용 압력 초과에 따른 안전장치. 그래서 뭐 우측에 해설해 보시면 동그라미 이래 최적 팽창, 이상 팽창 압력을 흡수한다. 그래서 온수가 물이 팽창하는 그 압력을 버티는 겁니다. 그게 갈로해 보시면 허용 압력 초과에 따른 안전장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54번의 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55번 문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녹색성장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몇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는가? 자, 요거는 50명입니다. 자, 그래서 55번의 답은 4번이 되고요. 자, 그 다음 56번 문제. 열사용 기자재 관리 규칙에서 용적 검사가 면제될 수 있는 보일러의 대상 범위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해가지고, 자, 요 56번 문제 같은 경우는 교재 272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해설에도 잘 나오니까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56번에 틀린 것은 3번이죠. 제2종 관류 보일러가 아니고 제1종 관류 보일러가 됩니다. 자, 그래서 56번에 틀린 것은 3번.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57번 문제. 에너지 절약 전문 기업의 등록은 누구에게 하도록 위탁되어 있는가? 해가지고, 자, 요 57번 문제 같은 경우는 교재 257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요 257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에너지 절약 전문 기업 등록 신청은 어디에다가 하느냐? 해가지고, 땡땡 에너지 관리공단 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에너지 절약 전문 기업 등록은 누구에게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에너지관리공단 가장 높은 사람 이사장이 되겠지. 그래서 에너지관리공단의 이사장에게 등록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57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그다음 58번 문제. 에너지법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정의를 가장 올바르게 나타낸 것은, 자, 58번 문제는 교재 226페이지 나오고요. 거기에 보시면 에너지라 함은 연료, 열 및 전기를 말한다. 그래서 58번의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59번 문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전문으로 하려는 자는 자본금, 기술 인력 등의 신고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누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가? 요거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59번의 답은 4번이 되고요. 자, 그 다음 60번 문제. 에너지법상 지역에너지 계획은 몇 년마다 몇 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수립, 시행하는가? 자, 요 60번 같은 경우는 교재 230페이지에 나오고요. 거기 보시면 그대로 나옵니다. 에너지법상 지역에너지 계획은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수립, 시행한다. 그래서 60번의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이번 시간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본 강의가 도움되셨다면 유튜브 에듀강닷컴 검색 후에 구독과 함께 영상 하단에 보시면 따봉 버튼 있으니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